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네이티브 교육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그 교육 내용은 플랫폼 특징부터 IDE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이 사용하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플랫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영어 설명을 한번 진행을 하고 그다음 플랫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피어스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들 중에서 일단은 플랫폼 화면, 이 플랫폼 화면은 HTML로 구성된 웹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티브는 자바로 구성된 액티비티 및 클래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중간중간에 리소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리소스 파일에 대한 정의는 HTML 파일을 구성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등을 통칭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오류가 있네요. 베이스 액티비티는 플랫폼 화면을 구성하는 기준이 되는 액티비티가 되겠고요. WN은 웹 네이티브의 약자로서 향후에 이제 W 인터페이스라는 밑에 나오는 W 인터페이스의 웹과 네이티브 간의 통신을 위한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고요. 매니페스트 XML은 가끔 매니페스트 XML하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두 개를 혼동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매니페스트 XML은 모피어스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본 설정 값을 정의하는 파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XML이라는 파일이 하나가 더 존재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XML은 IDE에서 라이브러리 상태 및 매니페스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파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플랫폼 특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플랫폼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는 화면을 스택 관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면 이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엠페이지 HTML, 그 다음에 엠페이지 액티비티 API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실제로 생성된 화면들은 액티비티 히스토리 매니저라는 내부 그 플랫폼 라이브러리 단에서 관리하는 스택을 관리하는 액티비티 히스토리 매니저가 스택을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화면이 생성되는 시점에 실제로 그 라이브러리 내에서 구동되는 기능을 보면 그 웹화면하고 액티비티가 1대1 관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스택 관리를 하면서 득이 되는 점은, 기존의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 내에서 전체적인 화면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메모리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화면 관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스택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메모리 이슈들을 좀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페이지 HTML 이용해서 a.html을 호출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내에서는 베이스 액티비티라는 기본 액티비티 위에 웹뷰를 하나를 올리고 여기에 a.html을 로딩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만약에 또 하나의 화면을 구성을 한다, 여기 이제 뭐 b.html을 호출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a.html 화면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베이스 액티비티가 하나 열리고 그 위에 웹뷰가 올라가고 또 다른 페이지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1대1 구조로 해서 페이지들이 구성이 되고요. 만약 이 페이지들을 하나를 죽이겠다 하면은 이렇게 그 인덱스 값 찾아서 삭제를 하면 두 개의 페이지만 남아있는 형태로 해서 스택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특징은 리소스 암호화에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배포 서버에서 암호화된 리소스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화면에 보여지는 시점에 복화만 처리를 하는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앱에 대해서 리소스들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 리소스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리소스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용어 쪽에서도 그 용어 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HTML이나 CSS,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이런 리소스 파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UI의 일부 부분만을 수정을 해서 배포 서버에 등록을 하는 거죠. 배포 서버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배포 서버에서 이제 리소스 관리가 되고, 그런 리소스 관리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암호화를 해서 배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평문으로 배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컨펌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암호화 리소스를 암호화해서 배포를 하겠다는 형태로 해서 배포가 되면 실제 이제 배포되는 리소스들은 다 암호화가 됩니다. 이 암호화된 리소스들은 실제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실시간으로 다운로드가 돼서 화면에 뿌려질 때 그때만 이제 복화돼서 화면에 뿌려지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리소스 배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mco 모바일 LIC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암호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리소스에 배포를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리소스 암호화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복화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로딩하는 시점이 복화를 한 이후에 로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문 리소스를 렌더링하는 시간보다 리소스 암호화를 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렌더링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점은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리소스 암호화의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실제로 이제 보안 강화를 위해서 암호화된 리소스를 이제 단말에 저장을 하고 플랫폼 내에서 로컬 서버를 이용을 합니다. 로컬 서버를 이용해서 복구하는 거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고요. 여기는 그냥 모바일 OS에 대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암호화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API들이 인크립션 웹 리소스를 통해서 인크립션 됐다가 로컬 웹 서버를 통해서 디크립션 되면서 이제 화면에 렌더링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라이브러리가 모듈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은 코어, 그 다음에 애드온, 플러그인, 그 다음에 서드파티 플러그인 형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 아키텍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코어 라이브러리와 이제 익스텐션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애드온이나 플러그인 라이브러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이티브 프레임워크가 있고, 웹하고 네이티브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유저 인터페이스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CSS를 렌더링해서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사상은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업데이트가 되면 그 업데이트 되는 라이브러리에 한해서만 업데이트를 시켜서 다른 그 기존에 이제 잘 동작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의 영향도를 실제 라이브러리를 패치하면서 영향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각 그 코어온, 애드온, 코어와 애드온, 플러그인,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플러그인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OS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코어 단에 문제가 있어서 라이브러리 패치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애드온이나 플러그인, 서드파티 플러그인들도 이 코어를 참조로 해서 라이브러리 구성이 되기 때문에, 코어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가 되면 반드시 애드온이나 플러그인, 기타 라이브러리들도 업데이트를 해야지 앱이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어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되면 다른 라이브러리도 다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그 내용들은 제가 첨부 파일 형태로 해서
파일들이 제공이 되니까요. 이 강의 파일들을 한번 보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이제 실제로 아이디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와 iOS 프로젝트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액티비티와 스타터,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패키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샘플의 액티비티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기본 구성이고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하나씩 해보면, 베이스 액티비티는 아까 좀 익숙하시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베이스 액티비티 스택 화면 스택 관리할 때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베이스 액티비티에 대한 설명이고, 그 베이스 액티비티는 플랫폼 UI 화면을 구성하는 액티비티입니다. 기본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메인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메인 액티비티는 또 앱스트랙트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 베이스 액티비티는 이제 실제 페이지마다 액티비티가 하나씩 뜨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화면에서 이제 네이티브 이벤트들을 처리할 때는 이 베이스 액티비티를 이용을 해서 베이스 액티비티 외에 네이티브 코드들을 적용을 시키면 네이티브 이벤트들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스타트업이라고 나와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은 메인 런처 액티비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스타트업 시킬 때 쓰는 클래스로 UI가 없는 액티비티입니다. 실제 이제 코드 스니펫에 커먼 라이브러리 핸들의 프로세스 앱 이닛이라는 메서드가 실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세스 앱 이닛이 하는 역할은 매니페스트 엑셈이라는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정보들을 로딩을 해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라이브러리가 동작하게끔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스타트업에 보시면 이제 내부에 나중에 샘플 코드를 보시면 스타트업에는 피니시가 없는데요. 이 피니시가 없는 이유는 이 앱 프로세스 앱 이닛이라는 메서드 내에서 피니시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쪽에는 세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익스텐드 어플리케이션, 익스텐드 WA 인터페이스, HTTP 디폴트 네트워크 매니저,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찾아보면 익스텐드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상위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은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쪽에 공통 변수들을 선언을 해야 된다 하면 익스텐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선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텐드 인터페이스는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 클래스인데, 나중에 이제 WN 확장 인터페이스라는 함수 개발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는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는 API들이 있어요. 함수들. 예를 들어서 서드파티 보안 라이브러리들이라 아니면 키패드 보안이나 이런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들어오면 저희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는 API들이 존재를 할 텐데, 그 API들을 실제 사이트에서 개발하면서 사이트 환경에 맞게끔 확장 개발할 수 있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HTTP 디폴트 네트워크 매니저는 플랫폼 서버와 전문 통신할 때 사용하는 HTTP 네트워크 매니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피어스 게이트웨이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UI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상의 API는 m.net http send, m.net resource update 이런 API들을 쓰게 되는데, 향후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제공하는 게이트웨이 외에 다른
형태의 서버에서 통신을 한다고 하면 이 디폴트 네트워크 매니저를 커스터마이징 하시거나 아니면 디폴트 네트워크 매니저와 동일한 형태의 클래스를 하나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클래스에서 다른 서버와 연계할 수 있게끔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액티비티에 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미지 리스트하고 원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미디어 피커라는 API, 그러니까 뭐 사진 이미지들을 뭐 이렇게 클릭해서 가져온다거나 이미지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액티비티고요. 이건 이제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이유가 그런 그 UI들을 사이트에 맞게끔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밖으로 빼놓은 거고요. 이 말 그대로 UI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미지 피커에서 내가 선택하는 이미지들의 뭐 UI를 변경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리스트 1, 2 액티비티에서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실제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그 스타트업 자바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인데요. 스타트업에서 하는 역할은 OS에서 앱을 실행하게 되면 스타트 메인 런치 액티비티니까 스타트업 액티비티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동을 하게 됩니다. 구동을 할 때는 아까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커먼 라이브러리 핸들 프로세스의 윈시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실제 동작이 되는데 이 내부에서는 라이센스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니페스트 XML에 대한 로딩 및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매니페스트 XML에 스타트 페이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스타트 페이지에 로딩까지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작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은 라이센스 체크를 하다가 오류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앱을 종료를 시키게끔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매니페스트 내용 중에 오류가 있을 때는 앱이 비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아이디 내에서만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크게 오류사항은 없을 텐데 이 매니페스트 XML을 임의로 커스터마이징 하게 되면 앱을 비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에 호출을 해야 될 실제 리소스가 앱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HTML 리소스 not found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실제 내가 이동할 페이지가 없다는 에러 문구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티브 액티비티하고 플랫폼 화면을 연동하는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연동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웹하고 네이티브 간의 화면 연동은 나중에 이런 케이스죠.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웹 화면, 그러니까 HTML 화면에서만 모든 기능이 구현이 되면 그때는 이게 웹 네이티브 간의 화면 연동에 대한 이슈가 없을 텐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네이티브 요소들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뭐 웹페이지에서 네이티브 페이지를 호출했다가 네이티브 페이지에서 뭔가 동작들을 다 하고 그 결과값을 뭐 웹페이지로 간다거나 아니 또는 다른 액티비티를 호출한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실제로 이제 웹에서 네이티브로 이동할 때는 m.page 액티비티라는 API를 이용해서 네이티브 액티비티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가이드 킷에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샘플 그 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는 저희 독스 페이지에 보시면 m.page 액티비티를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이 m.page 액티비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티브하고 웹 화면에 대해서 이동할 때 쓰는 형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이티브하고 웹 화면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get 인스턴스의 액션 무브 액티비티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티브도 동일하게 액션 무브 액티비티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화면을 이제 네이티브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전 화면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하는 케이스들이 생길 건데, 그때는 액션 히스토리 백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액티비티 히스토리 매니저 통해서 스택을 관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 액션 히스토리 백 메서드를 이용하면 그 스택에 쌓여있던 정보 중에 내가 지워져야 될 액티비티만 지워지고, 실제로 이제 필요한 액티비티만 관리가 되는 형태로 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웹페이지가 있고요. 이 웹페이지에서 내가 네이티브 액티비티를 하나 호출하겠다 그랬을 때는 m.page activity라는 API를 통해서 페이지를 호출하게 됩니다. 페이지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에서 뭔가 쭉 동작을 하다가 다음 액티비티를 또 하나로 호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컨트롤러의 get instance의 action move activity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다시 이제 다음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거죠. 호출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작이 끝나고 이 액티비티는 피니시해도 되겠다 하면 액션 히스토리 백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액티비티로 다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네이티브 액티비티 동작이 다 끝났고 이 결과값을 웹페이지로 다시 처리를 하겠다 했을 때는 액션 무브 액티비티에 이 웹페이지를 호출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웹페이지까지 다시 호출되는 케이스로 이렇게 웹 간 네이티브 간의 화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를 한번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 소스 코드는 전체적으로 같이 리뷰를 할게요. 이 중간중간에 흐름을 좀 끊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샘플 액티비티 내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소스 코드 리뷰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 강의 마지막 후반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과 네이티브 간의 데이터 공유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웹에서 이제 데이터를 내가 그 글로벌 데이터나 아니면 파라메타 데이터들을 쭉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네이티브 클래스에서도 동일하게 형태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웹에서 사용해서 저장된 정보를 네이티브에서 가져다 쓰겠다. 또는 네이티브에서 저장된 정보를 웹에서 가져다 쓰겠다 하는 케이스가 생길 건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공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 공유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유형은 스트링 형태로 해서 공유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파라메타 공유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전역 데이터 공유 방법, 또 하나는 영석 데이터 공유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파라메타 공유 방법은 화면 전환관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URL에다가 키 밸류를 해서 데이터를 넣고 호출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전달되는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이 파라메타의 제이슨 객체 형태로 해서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웹에서 사용하는 API는 m.data 파람이고, 이거를 네이티브에서 이제 핸들링 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파라메타스라는 객체를 이용하게 되면 웹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랑 네이티브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같이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역 데이터 공유 방법인데요. 전역 데이터 공유 방법은 휘발성이고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 앱 실행 중에 set get 할 수 있고요. 앱이 종료가 되면 휘발성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흰메모리에 저장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접근하는 API는 웹에서는 m.data 글로벌, 네이티브에서는
커먼 라이브러리 유틸의 set variabl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영석 데이터 공유 방법은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쉐어드 프리퀀스에 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 실행 중에 set기에 달 수 있는 거는 전역 데이터 공유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데이터 스토리지 웹에서 사용하는 거는 mdata storage라는 API를 사용하시면 되고, 네이티브에서는 send user config informatio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핸들링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파라메타 공유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 파라메타 공유 방법은 내부적으로 인텐츠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전달이 되는데, 안드로이드 OS에서 제공하는 인터치에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사이즈가 1메가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이동하다가 혹시 뭐 파라메타 데이터 중에 1메가 이상 되는 파라메타를 페이지로 이동하다가 이동이 안 됐을 때는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게 인텐츠가 1메가 이상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파라메타 사이즈가 1메가 이상인지 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점검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로그캣을 통해서 그 로그를 저희 기술지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로그 분석에서 어떤 부분이 옳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중간중간에 이제 개발하시다가 필요하신 기술 지원이나 또는 앱의 오류 사항들은 저희 기술 지원 게시판 통해서 데이터들이 전달되면 저희가 가이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공유 방법의 예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파라메타는 이제 setget, 전역 데이터나 영속 데이터도 setget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웹에서 이제 파라메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람, m.page에 파람 객체를 전달하면 이게 이제 파라메타 객체로 전달이 되는 거고, 실제 이제 네이티브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메타 객체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파라메타 정보를 세팅하고, 여기서 mpage 백이 네이티브에서는 액션 히스토리 백하고 같은 API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백파람이라는 파라메타 객체를 전달하면 웹에서 사용하는 m.page 백의 이 파라메타 형태는 네이티브에서는 액션 히스토리 백의 백 파라메타의 데이터 세팅하는 걸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네이티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비티 그 abstract activity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실제 이제 네이티브 액티비티가 구현이 돼야지 이런 형태로 해서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 방식은 위에서 이제 세팅한 거에 대해서 mdata 파람의 get key 1이라고 해서 값을 가져오면 이렇게 키 값을 가져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네이티브에서는 이제 액티비티에서 get param 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거를 이제 파라메타로 다시 한번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전역 데이터나 영석 데이터도 글로벌 스토리지, 그다음에 set variable, send user config information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같이 다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WN 인터페이스 메서드 개발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WN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코어 애드온 플러그인, 그 다음에 서드파티 플러그인 라이브러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들을 다 수용을 해서 쓰실 때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다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을 실제로 이제 사이트에서 접근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인력이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좀 발생을 하는 케이스고,
실제로 이제 그 사이트에 네이티브 개발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네이티브 개발자분들이 확장 개발 개념으로 해서 개발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WM 확장 인터페이스란 무엇인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 이제 위키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네이티브 함수들을 정의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필요한 메서드를 정의하고 구현하고 그거를 이제 웹하고 연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WM 인터페이스는 웹하고 네이티브 간의 인터페이스라는 거의 약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티브 함수를 추가하는 곳은 extend WM 인터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동작 방식은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 두 개를 다 지원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동기 방식은 네이티브 함수를 콜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이 바로 리턴 되어서 자바스크립트 화면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해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동기 방식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 값에 이제 콜백 함수를 하나를 더 전달을 받는 거죠. 그 전달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들이 쭉 수행이 되고 그 끝나는 시점에 화면에서 받은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그 결과값을 화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실제 네이티브 이제 API 네이티브 메서드를 구현을 하게 될 텐데 그럼 구현된 메서드들은 웹에서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m.execute라는 API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m.execute는 extend WM 인터페이스에서 만들어진 API를 호출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그 원형은 이런 형태입니다. API는 extend WM 인터페이스에 생성된 네이티브 API, 즉 메서드를 명칭을 하고 그 메서드를 이제 API에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파라미터 정보들을 세팅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파라미터는 이 옵션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뭐 내가 그 메서드 하나를 만들었고 거기에 파라미터를 전달한다 그러면 m.execute의 메서드명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객체 이렇게 전달하시면 네이티브의 extend WM 인터페이스까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지금 여기는 그 API의 파람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extend WM 인터페이스 쪽에서 메서드를 파라미터를 뭐 몇 개를 등록하든지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만약에 내가 파라미터를 3개 등록을 했다고 하면 m.execute에서 호출하는 파라미터도 3개가 전달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호출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 이유는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인보크 방식으로 해서 API 메서드들을 호출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메서드의 파라미터 개수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가 동일해야지만이 그 메서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메서드를 호출하게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웹하고 네이티브 간의 메서드에서 파라미터는 항상 개수를 맞추셔야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비동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동기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네이티브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고 호출된 결과값이 바로 UI로 전달되는 형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웹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바에 데이터 객체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name, 파라 이렇게 해서 전달된 파라미터 객체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제 호출할 때는 m.execute에 exwm callsync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고 네이티브 메서드를 호출할 거고 거기에 전달되는 파라미터는 이렇게 데이터 객체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extend 실제로 이제 이 m.execute는
익스텐지 WA 인터페이스 자바의 EXWN 콜 싱크라는 요 상단에 보시면 UI에서 호출한 메서드 명이 네이티브에 동일하게 호출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 객체도 데이터의 파람으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얘를 호출하고 파라메타 데이터로 데이터를 객체로 전달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갖게 됩니다. 이 로그상으로 이제 로그를 한번 찍었고요.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스트링으로 넘어온 데이터들은 JSON 오브젝트로 변경을 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메서드가 EXWN 콜 싱크라고 메서드를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리턴. 이게 이제 싱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크 방식은 동작은 굉장히 쉬운데 나중에 이제 실제 개발을 하시다 보면 싱크 방식보다는 어싱크 방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유는 어싱크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케이스는 이제 일단 어싱크는 비동기 방식이다 보니까 화면에 그 부하를 렌더링 하는데 부하를 주진 않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싱크 방식보다는 어싱크 방식을 자주 이용하시게 됩니다. 자, 다음은 어싱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싱크 방식은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호출하는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하는 형태고요. 여기서 이제 콜백 함수를 하나를 등록을 해야 돼요.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어싱크 방식에 대한 웹 호출부터 잠깐 보면요. 자, 데이터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콜백으로 전달받아야 될 콜백 함수를 하나를 등록하는데,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케이스는 자, m.response1이라는 API 이용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그 위키 사이트에 보시면 윈도우 객체 접근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m.execute라는 API를 검색을 해보시면 비동기 방식에 대한 API에 콜백 등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선호하시는 케이스대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호출하는 방식은 싱크 방식이랑 유사합니다. extend wn call sync라는 네이티브 메서드를 등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전달된 파라메타는 데이터, 그 다음에 콜백 데이터 이렇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파라메타를 두 개를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네이티브 함수에도 파라메타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옵니다. 이 형태만 주의하시면 m.execute를 호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파라메타 객체를 잘 맞추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xtend call sync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execute를 통해서 어싱크에 대해서 호출했고, 호출된 어싱크는 extend w 인터페이스의 메서드, 확장된 메서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로그에 파라메터를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제이슨 객체 만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그냥 제이슨 객체만 하나 만들었네요. 제이슨 객체만 만들고 이거를 바로 콜백할 수 있게 처리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할 때는 여기서 데이터를 전달을 받아서 별도의 액티비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데이터를 전달했다가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뭔가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값을 다시 받아서 처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은 아마 그 소스 리뷰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기본적인 형태만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림 버퍼에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UI에서 호출할 수 있게끔 자바스크립트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콜백 관련한 데이터 여기 있죠. 콜백 함수를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넘어온 파라메타 데이터를 콜백 함수의 결과값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키캣 이상에서는 이벨루에이트 자바스크립트 하는 API 메서드를 통해서 외부로 전달을 시키면 되고, 키캣 미만 버전에서는 로드 URL을 통해서 외부로 전달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면 웹화면의 리스판스 on에 콘솔 로그의 리절트 값이 찍히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기동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